저는 창신국민학교라는 경기도 김포 검단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54명이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있냐면 가장 작은 사람을 보면 됩니다. 뭐 어디 제일 작은 사람이 왼쪽 두째 줄에 있죠. 예. 근데 54명이 전체 졸업생이거든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년간 같은 반 애들인데 이 중에서 3, 4등밖에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종욱 박사님하고 황기준 박사님은 천재예요. 그건 뭐 소문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제 이 머리나 이런 거를 볼 때 수미양가에서 우쯤 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근데 왜 3등밖에 못했냐면은 1등, 2등 하는 애가 1학년 때 1등, 2등 하던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2등 얻은 친구가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 약대 들어갔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박이 나긴 했어요. 근데 키가 작은 거하고 머리가 우 정도 되고 또 키도 작지만 뭐 병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치질 수술로 에테르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고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케 사다리를 타고 오늘날까지 왔는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인천중학교가 명문인데 거기 가서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거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거의 빵점 맞은 것 같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시험 봤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 조카가 붙었어요. 저보다 훨씬 못하는 애가 붙었거든요. 왜 붙었나 봤더니 그 학교는 1등 초등학교 1등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붙여주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조카를 1등이라고 서류를 고쳐서 붙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달아 2번 낙제하더니 퇴학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산중학교를 가서 붙었는데 거기는 내 이름이 뭐냐,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냐, 그거를 빨리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합격 그렇게 해주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왜 축복이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인천중학교를 어떻게 해서 붙었다고 담임 선생님이 나를 1등으로 만들어서 붙여줬으면 낙제를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낙제 선상에서 일생을 헤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리하게 잘 풀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아무튼 동산중학교 갔는데 처음에 80명 중에서 53등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그래도 우등상을 받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외사촌 형이 제물포 고등학교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아까 이종욱 박사님도 꿈을 꾸라 그러는데 평생 꿈이 없다가 그때 꿈을 처음 꾸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본 게 없어가지고 꿈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꿈이 뭐냐 그러는데 꿈도 본 게 있어야 굳이 본 게 없어가지고 꿈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중학생 때 외사촌 형이 제물포 고등학교를 가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꿈을 꾸게 해줘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물포 고등학교를 그럭저럭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연세대 의대에 지망을 했어요. 11명이 지망을 했는데 9명이 붙고 2명이 떨어졌는데 제가 2명 중에 들어갔어요. 왜 떨어졌냐면 수학을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양양학원에 들어갔더니 수학 선생님이 엄청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르치면 진작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년간 재수를 했는데 양양학원에도 이제 9월달에 편입해서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정말 독하게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더니 나중에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1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야 나도 잘하면 풀리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평생 그 생각을 했어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나는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늘 반성하게 했고 자신감이 없는 대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석 입학을 하고 약사 면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34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그야말로 육군 쫄병을 했어요. 뭐 가서 유격 훈련도 받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 아래에 있는 거는 사격장에서 내가 쏜 총알이 박혀 있는 사격 그 종인데 이거는 아마 거의 문화재급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얼마나 쫄병 생활에 쫄았는지 서울에 휴가 나와서 길거리 걷다가 공군 장교가 돼 있는 이종욱 군인 장교를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가 지금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영진약품을 취직을 했는데 영진약품 들어가서 보니까 뭐 모르면 배우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자신감이 많이 솟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내가 들어가고서 창의상이라는 게 생겼는데 나만 받았어요. 매년 상을 나만 주더라고. 미안해서 괴로운데 상금을 얼마나 주냐면 한 달 봉급보다 많았어요. 한 달 봉급보다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시기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튼 결혼을 하고 석사를 파트타임으로 다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촌놈이고 집안 내에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서울 사는 사람도 없고 360도 돌아봐도 뭐 인생에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최영칠이라는 동기가 일반 문부상 시험을 봐서 유학을 가는 걸 보고 야 저거라면 나도 가볼 수 있겠다. 이 황기준 박사는 그 전에 퇴계로길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판단력이 좋아서 잽싸게 미국 유학을 갔지만 나는 미국 유학 가려면 공항에는 어디 가는 거며 이런 것도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어벙했는데 이 친구가 가는 걸 보고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조교가 돼야 응시 자격을 준다는데 조교되기가 농담 섞어 말하면 교수되기보다 더 어려워요. 약대 조교가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의종군 해가지고 아무튼 조교가 되자마자 시험 봐가지고 붙었는데 제가 일생에서 붙어서 기뻤던 두 번째 기뻤던 게 이겁니다. 외국어 대학에 가서 시험 봤는데 구름과 같이 응시자가 몰려왔는데 야 이거 붙을 것 같지 않은데 이과에서 1등 했더라고. 근데 양녀학원 편입점에 갔더니 4명인가 뽑는다는데 구름과 같이 편입생이 온 거야. 그거 붙었을 때 일생에서 가장 기뻤어요. 아무튼 그래서 32살에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들 둘을 안고 이제 갔어요. 근데 왜 32살이라는 걸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2+4니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먹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복학생은 아주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애들을 아주 조소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최영칠이라는 친구가 가는 걸 보고 2년 후에 따라갔는데 염종록이라는 친구는 34세에 갔어요. 그때 나는 나도 늦었는데 쟤는 정말 늦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고자 싶은 게 뭐냐면은 인생 그렇게 너무 1, 2년 단위로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아니냐. 학위를 받고 이게 또 인생이 잘 풀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대학대 약제학 조교수의 원서를 내는데 보니까 거기 교수님들이 1순위자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서를 안 냈어요. 왜 안 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안 내가지고 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선배는 괜히 안 냈네 그래가지고 내가지고 다른 전공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게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가 그때 그분이 냈으면 저는 뭐 기회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강의는 많이 해야 되겠는데 책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책들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할 책들을 다 다시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자랑할 게 뭐냐면은 이런 책을 만들 때 대학원생이나 조교원의 도움을 한 자도 받지 않고 시종일관 내가 타이핑해서 교정도 내가 받지 학생들 도움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나쁜 태도인데 학생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켜봤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나같이 생각하고 살면 인생이 고됩니다. 이거 교육적이지도 않아요. 학생이 실력도 안 늘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994년에 아니 어디 가서 저 맥주 마시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새빨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직장암 3기 중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의 고난사는 제목만 쓰고 가족까지 얘기는 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종국 박사가 유한양의 연구소장이라 불철주야 연구할 때인데 저한테 오더니 야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교회를 다녀줄래?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5년간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 이종국 박사님이 집안 백그라운드가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그 국민일보에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라는 데다가 또 쓴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웬만하면 덤빌고 싶은데 이종국 박사한테 못 덤빌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아주 결정타예요. 그래서 아무튼 못 덤빕니다. 그리고 빌빌거리고 이제 겨우겨우 학교 다니고 회복을 그래도 했어요. 이게 아니 왜 살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저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그때가 47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기운이 쫙 빠졌는데 어떻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는데 어느 날 2003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식약청장을 할 생각 있냐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장검사 받으려고 지금 설사약 먹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여러 번 얘기 오고 가는 과정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식약청장을 가게 됐어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생전 그런 쪽 쳐다본 적도 꿈을 꾼 적도 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도 사람을 불러다 쓰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제가 가서 약계의 그 리더들을 좀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약의 날이 있었는데 없어졌지 않냐. 각종 날들 통폐 앞에서 없어졌을 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 잡아가지고 30년 만에 약의 날을 부활시켰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국가기념일이 됐어요. 이제는 약계에서 하는 기념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을 좀 풀었어요. 아까 그 이종국 박사님도 그랬지만 그 과정에도 어떻게 바시락 그랬더니 뭐 과학기술 할 일이면 정의원, 종신회원 주고 이제 미국의 약학회에서 펠로우가 됐는데 이걸 왜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는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이종국 박사님, 황기준 박사님은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나는 남들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걸 눈치 안 채게 하는 기술은 있는데 실은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은 질문할까봐 질문을 못 알아들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 약학회에서 이제 그 펠로우에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됐을 때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미국 약학회 펠로우가 돼서 기뻤어요. 그 얼마 있다가 일본 약물동태학회에서도 펠로우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교수할 때는 일본 약제학계는 한국 약제학계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 유럽하고만 놀았는데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일본 옷 입고 있는 분이 일본 약제학회 회장인데 스기야마인데 평생 친구가 됐는데 그 같이 이제
바이애뉴얼리 정기적인 심포지움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했어요. 10명씩 스피커 나서서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 감회를 모르는데 저는 그 일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하고 논다. 그리고 그때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 꽤 하네 이래가지고 그 후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국제학회에서 이제 저를 뭐 오가나이저 하게끔 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1회 아시아 패시픽 ISS 미팅이라는 걸 제주도에서 거창하게 제가 한번 여는데 성공을 하고 그 후로 이제 활동을 좀 국제적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그 내셔널 리서치 레버러터리라고 뭐 1년에 한 2억씩 주는 걸 한 7년 주는 연구비를 받았는데 삼수 끝에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구비 요즘도 뭐 프로포설 내면 교수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때도 이거를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서 안 된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연구비가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가지고 말년에 품위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종욱 박사님이 그때 와서 축사도 해주셨지만 이제 국제 심포지움도 이제 7회를 계속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약물 분자의 특성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 체내 세포막에 있는 트랜스포터에 잘 인식하게 한다든지 인식 안 하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약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고 이러는 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도 뭐 분량적으로는 꽤 많이 했는데 보니까 그 약물 동태, 생물약제, 드락 델리버리 뭐 이런 거를 한 3분의 1씩 했더라고요. 근데 주요 성과는 대단한 건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사실 대단한 건 없는데 그래도 얘기를 교수를 했으니까 세 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라니티딘 정제를 12명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먹였더니 혈중농도 프로파일이 겹친다는 거예요. 두 번 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때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선 전형적인 피크 모양도 아니고 근데 사람마다 개체차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일주일 사이에 패턴이 거의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논문을 쓰고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좀 미진원적 이 원인을 그러니까 이 게스트릭 엠프팅이 핑거프린트처럼 그 어떤 개인에게 고유한 패턴이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파마코키네틱스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4급 암모니움염이 분자량 200과 300에 따라서 200짜리는 요로 나가고요. 300짜리는 담즙으로 나가요. 분자량이 100 정도 차이 나는데 무엇이 이 두 물질의 운명을 이다지도 다르게 만든단 말인가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HQA가 하이 모리큘러 웨이트 쿼터너리 암모니움 솔트라는 건데 그 OCT1의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간세포에 들어간 다음에 간세포 안에서 HQA가 바일 솔트 BS하고 만나가지고 아이온 페어 컴플렉스를 만들면 리포필릭해져서 리포필릭해지면 PGP라고 바일 커넬리쿨라 멤브레인에 있는 트랜스포터가 인식해서 담즙으로 퍼낸다. 이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제가 4급 암모늄 분자량 큰 4급 암모늄염의 제 3상대사다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어디서 리뷰 써달라고 그래서 리뷰를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국내에 첫 도입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그 일본 책을 가지고 잡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던 중에 대학 동기인 홍재선이라는 친구가 뒤늦게 동기인데 저한테 석사과정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이도 많고 이제 기초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동성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인원, 시설, 돈, 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쉬는 동안에 비디오 테이프는 뭐가 좋은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종합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 제공을 해 가지고 제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수천 건 이상의 생동성 시험이 시행됐는데 제가 만든 통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보고서는 단 하나도 없다. 근데 아무도 인용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공짜인 줄 알고 그냥 쓰는데 그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나눠준 거거든요. 그때도 등록해서 돈을 받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잠깐 있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식약처에 헌납을 해서 KB 테스트라는 걸로 식약처가 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술대회 강연을 좀 많이 다녔는데 이것도 왜 제가 이제 뭐 자랑 삼아 올렸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기회 있으면 뭐 못한다고 그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냥 한번 하고 보자. 어떤 데는 저 사람이 질문한 거가 이건지 모르면 그냥 그거 근처로 그냥 대답하고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조금 하다 보니까 내 돈 내고 미국 학회에 가서 강연하고 이런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중반 80년대 후반서부터는 돈 안 대주면 안 간다. 그래가지고 돈 대주는 데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대가 되면은 제가 후배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무슨 어떤 특별한 약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나를 안 부르는 상황이 되면 네 스스로가 네 공부에 만족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간에 무슨 대사 심포지움이 있다면은 너가 그걸 하고 있다면 너를 꼭 불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때는 B급, C급 학교라도 불러주면 가서 발표하는 게 영광이었지만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A급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 정년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큰며느리도 서울약대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임 후에 강연을 다녔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란주 간수성에 란저우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와서 강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맨 끝에 있는 왼쪽에서 3명이 교수고 맨 바른 쪽은 제 처입니다. 와이프입니다. 근데 갔는데 관광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학회는 뭐 괜찮은데 이 황하예요. 황하. 이 강이 정말 이 강물 색깔이 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른 쪽 위가 뭐냐면 고비 사막에 낙타를 타는 때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찍어줬기 때문에 저를 찍은 사진은 없어요. 근데 이 장화 같은 게 뭐냐면 헝겊으로 싸매는 게 모래가 너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싸매고 하는데 그때 이 란주에서 이 둔항까지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평생 그래도 아내의 내조를 많이 받았는데 이걸로 한번 좀 폼 잡고 갚았던 것 같아요. 정년 퇴임 후에는 우리나라 약학사 정리하는 일에 우연한 기회에 발을 담그게 돼가지고 지금 목까지 물이 차올랐죠. 그래서 그 한국 약학사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이제 발간을 했고 서울대 약대 100년사라는 책을 2016년에 발간을 했고 약학사 학회를 만들어서 약학사 학회지를 창간해서 금년도에 5호가 나올 거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약대 가산 약학역사관이라고 100년간 약학 교육사가 여기 정리되어 있고 이런 책이 있고 그 심포지움을 할 때 언론님들을 모시고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년 가까이 약업신문에 수필을 칼럼이라고 해서 이 격주로 쓰고 있는 책을 묶어서 2권을 냈고 3권도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뇌약구체라는 그 서울대에 바이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인데 거기 낯간지러운 찬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최고의 명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라는 교토대학에서 만든 책을 번역을 했더니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팔려요. 지금 11세를 찍었고요. 한 번은 이정우 박사님이 추천사도 써줬죠. 그런데 요새 약대 약간 과장하면 요새 약대 지원하는 사람이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저 책 써서 돈을 벌어보긴 처음입니다. 약학 관련 책 이런 거는 돈 절대 못 벌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교수님 또 책 찍었는데 인쇄 받아가세요. 그래.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저기 별것도 다 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만화책인데 그때 저기 싸이가 뭐 강남 스타일 그거 유행할 때 누난 약대 스타일 이러는 책을 만화책을 나오는데 번역을 감수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이 결론이 중요한데 1번 결론은요. 지나고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없고 운 좋게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운이 좋다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낙방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최고의 자리에 갑자기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가면 그게 적절한 게 아닌가. 내가 인천중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서류를 고쳐서 붙여줬다면 나는 꼴찌라는 그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러려면은 이게 진짜 잔소리이긴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앞에 주어진 사다리 한 칸을 올라가라. 이게 뭐냐면은 이 밑바닥에서 내가 50대에는 뭘 할까를 고민을 해서 알 수 있는 천재는 몇 사람 안 돼요. 여기 계신 두 분 이런 분 이외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나한테 앞에 주어진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가면 밑에서보다 한 칸 올라가면 뷰가 길어져요. 그러면 또 올라가면 길어져서 비전이 새로 바뀌어가면서 자리 잡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초등학교 때 꿈 없었어요. 그리고 꿈꿔야 된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맹모 삼천지결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 외사촌 형이 만나가지고 고등학교를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길 가게 꿈을 꾸게 됐고 유학 가는 그러니까 고개는요 인생 이렇게 높이 보면 앞에 개울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5도 내지 10도 정도 위를 바라다 보면 그 위에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가는 걸 보고 배워서 갔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자는 사랑하셨지만 수학을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머릿속에 엉켜가지고 제가 헤맸는데 양력학원이 좋았던 건 오전 수업만 해요.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 오후 내내 복습을 하니까 그날 거를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약대도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많이 가르쳐가지고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수업을 들으려면은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좀 나이 들은 약대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1, 2년 남보다 더 먹었다고 괜히 뭐 달관한 척 그러지 말고 뭐 뒤에서 맨 뒤에 앉아버렸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저기 이거 하나 더 잔소리라면은 저는 졸업할 때 맨 앞줄에 앉아보고 졸업하라 이걸 꼭 얘기를 해요. 맨 뒤에 앉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맨 뒤에 앉아요. 근데 맨 뒤에 앞에 사람 보고 맨 앞에 앉으라 그러면은 문화 충격이 커서 수업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칸씩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맨 앞에 앉아보세요. 아니 세상이 달라요. 교회 가서도 맨 뒤에 앉고 맨날 뒤에 앉는 거 그거 벗어버리세요. 앞으로 한 칸씩 오세요. 이거 만약 저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중에 저 성공 수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자. 이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요새 약대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저는 저 서울약대 동창회장도 했거든요. 근데 졸업생들 직업을 쫙 조사하고 보다가 결론이 약대의 전성시대다, 지금이.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물질 특허의 도입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질 특허가 도입되고 다국적 기업이 직접 회사를 하고 여성들이 취직이 되고 결혼해도 다닐 수 있고 출산해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여학생이 많은 거를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어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은 졸업생들이 다국지역급이고 회사에 뭐 중역이고 대표고 활약을 많이 하니까 직업이 아까 이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다양한지 말도 못해요. 뭐 저기 서울약대 졸업생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직업의 종류를 들어봐도 몰라요. 못 들어본 말이야. 옛날에는 뭐 영업부냐, 연구소냐, 학술과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가 지금은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냐 뭐냐 뭐 어떤 모르는 말 너 어디 다니냐 그러면 뭐라는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뭐 영어가 많이 들어가.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면은 교수님도 잘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 시대 같이 대충 웬만큼 하면은 팔리던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운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시대다. 이제는 선진국답게 뭐든지 세계에서 리딩 그룹에 들어가 있고 선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 여기 전북 약대, 뭐 전국의 약대가 다 그렇지만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이제는 꿈만 세게 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같이 꿈을 꿔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거의 없던 환경이 아니니까 좋은 꿈 꾸고 좋은 성취를 이루고 여러 참된 의미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